한국의 사상적 조류라는 제목으로 부산교대의 이상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근대 한국의 정치사상적 교류입니다. 저는 크게 일제의 합병되기 이전과 이후로 그래서 첫째는 한마리 사상적 교류로서 크게 세 가지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정적 사파, 의정적 사상, 두 번째는 개화파, 세 번째는 통합, 일단 유명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의 사상적 교류로서는 실력 양성 노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 민족주의 노선 이렇게 세 개를 들을 수 있고, 근데 이 6가지를 다 말씀드리려면은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실력 양성 노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신명 교수님 말씀하셨던 애국개몽운동 그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실력 양성 노선이 보통 우파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초점은 두 번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하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공산주의 운동은 국제주의를 표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주의라는 말은 민족주의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시대 때, 요즘 다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저는 자꾸 옛날 말을 일제시대라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계급투쟁을 하는 것이지 민족투쟁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의 초점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느새 그들이 공산주의 투쟁한 것을 무슨 독립투쟁한 것으로 그렇게 훈장을 달고 이제 그렇게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 신명 교수님 1920년대 공산주의, 치타공산당, 고려공산당, 이동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동희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아까 또 조성환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레닌한테 장을 받았냐 안 받았는지 그런 말씀까지 나왔는데, 이 이동희가 바로 레닌, 즉 소련 공산당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소련 공산당이 지시를 받아서 계급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1930년대의 경우, 공산주의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게 192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30년대에는 이제 제법 광범하게 세력을 형성했었는데, 이제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민족투쟁이라고 하는 걸 사실상 내려놔 노선을 포기합니다. 그걸 대신 뭐라 하냐, 계급투쟁을 내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노선은 뭐냐면은 노동자 농민의 조국은 소비에트 러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농 소비에트 연방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소련 연방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 왜냐, 노동자와 농민의 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다. 그래서 다 그 노선을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협약의 민족 같은 거 좁은 울타리에 갇히지 않아. 우리는 이 국제주의 넓은 시각에서 훨씬 더 큰 전망을 갖고 투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냐, 민족주의 이것은 소아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자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아로서, 큰 자아로서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거다. 이렇게 공산주의 운동자들이 민족주의보다는 국제주의를 표방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민족주의 화신인 양, 자기들이야말로 민족정기의 수호자인 양 이렇게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의 노선과 180도 바뀐 거거든요.
나서는 자기들이 개국투쟁한다 소리를 안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민족을 내세웁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어떤 민족주의가 투철하고 민족적이고 민족 자존심 투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초점은 그 하나의 위장술이고 기만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반 대중에게는 계급이라는 말 하는 것보다 민족이라는 말 하는 것이 훨씬 더 폼이 나고 멋져 보이고 그래야 자기들이 무슨 뭐 사명감 있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앞에 발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프레임을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 세력이고 저들은 반민족주의, 친일파, 뭐 토착해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초점은 좌익들은 본래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좌익은 마르크스주의에서도 그 국가는 소멸하게 되는 거다. 계급만 이용하는 거다. 그게 좌익의 기본 노선. 좌익으로서는 그 민족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 노선 자체가. 근데 오늘날에는 자기들이 무슨 그 민족정규 수호자이냐 그렇게 하는 데는 전부 하나의 기만술일 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학교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다시 남한과 북한, 뭐 이승만과 뭐 김일성 이제 이런 구도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권을 해서 다 친일파를 기용해서 국가를 운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통령 돼서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 지난 50년인지 60년인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였다. 그게 그 뜻이잖아요.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승만이 왜 친일파냐? 친일파하고 손잡아서 국가를 운영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또 뭐라 하느냐? 북한에서는 다 친일파를 숙청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 북한에 있답니다. 그게 이제 정교주의 상투적인 논리인데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면은 북한이 진짜 민족 정규를 바로 세운 나라가 돼요.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면.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뭐 함정이랄까 속임수랄까 트릭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승만이 친일파와 손을 잡았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손을 잡은 것은 친일 정신을 계승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가를 운영하려면 예컨대 예산을 짜고 할 수 있는 뭐 예산관계 경제관료 또는 군인 군대가 있어야 되고 경찰이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술 관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직업적인 능력을 가진 관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 관료라고 하는 건 당시 상황에서는 일제시대 때 일본 통치에 뭐 협력했다고 해도 좋고 뭐 부역했다고 해도 좋고 참여했다고 해도 좋고 어쨌든 그런 실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런 경력을 쌓은 것 뿐인데 어쨌든 이승만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다 기용을 했으니까 이승만은 친일파 정부다. 이게 그들의 기본 논리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승만이 그들을 기용한 건 맞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기술 테크노크라트라고 하는데 기술 관료로서 그들을 기용한 것일 뿐이지 친일 정신을 기용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 북한에서는 친일파를 숙청했대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북한에서 친일파를 숙청한 것은 친일파이기 때문에 숙청한 게 아니라 우파이기 때문에 숙청한 거예요. 보세요.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 나라냐? 민족정기를 세운 나라냐? 전혀 안 그렇잖아요. 아까 백기소님 발표 자리에도 제약교통원에 그런 얘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 숙청한 거 1950년 10월에 숙청했다. 고려 호텔에서. 그럼 조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숙청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친일파를 숙청한 건 친일파를 숙청한 것이 아니라 우파이기 때문에 숙청한 거고 이승만이 친일 기술 관료들을 등용한 것은 친일파, 친일 정신을 계승하자고 해서 등용한 것이 아니라 우파이기 때문에 등용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맥락을 전혀 엉뚱하게 짜놓음으로써 이승만은 친일이 화신이 되고 뭐 김일성이 민족정기를 세운 것이냐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그게 지금 좌파들의 기본 논리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그 가을에 평양에 갔을 때 수많은 그 뭐 무슨 경기장 수많은 평양 시민들 앞에서 뭐라 했느냐면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유튜브 켜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그 맥락에 맞게 본 게 아니라 전혀 달리 해석함으로써 이렇게 엉뚱한 그 뭐랄까 역사 왜곡을 그렇게 왜곡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하고, 네. 지금 제목만 가지고 10분을 참 이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일치는 너무 얘기가 복잡하고 해서 이것만 안 넘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은 저는 그 일제 때 그 기술 관료들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썼으니까 이승만을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상황이 또 그렇게 돌아간 데에는 또 김구의 책임도 커요. 왜 김구의 책임이 크냐면은 김구는 어쨌든 남북회담 한다고 하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남한 단독정부 수립하는데 그 한국 독립당이 참여를 하지 않고 만약에 독립당이 참여했다면 그때 뭐 수십석을 얻었을 거예요. 20석, 30석, 뭐 50석 정확한 건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랬다면은 그 이승만이 많이 기용했다고 하는 한민당 측 그 역사 신려장성 요 노선의 그 후예들이 아마 의석수가 많이 줄었고 그러면은 아마 그때 말하자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찬스가 왔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찬스가 안 온 건 어쨌든 간에 또 김구 그 노선의 그 역사적 과오라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정통이 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서는 그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정말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한이라는 건 그 이승만이 세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남한과 김일성이 세운 인민민주주의 이 국가 북한 사이에 어느 체제가 과연 더 우리 민족의 그 생존과 번영과 또 국민 개개인의 그 자유와 그 권리를 신장하는 데 기여했나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건 빼놓고 그래 그 7.18 기용했니 안 했니 그것도 맥락과 전혀 다르게 그걸로 가지고서 정통성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을 또 어린 학생들을 기만하는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짚어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때마다 그런 걸 꼭꼭 짚어주셔야 된다. 이 얘기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으신데 질문. 이제 이재봉 교수께서 질문이라기보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코멘트인데 저는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저는 교육학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하는데 해방 당시에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85%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든 공무원이든 글을 모르는 사람을 선생님을 쓰고 공무원을 쓸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게 친일파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을 하든 뭘 하든 직장을 다닌 사람을 전부 친일파라고 요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북한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친일파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자체가 85%가 문맹이에요. 일어를 읽지 못하거나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85%였습니다. 이제 그 점이 이제 분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에서 친일파를 갖다 정리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산 증인이 정말 여럿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재인 부친입니다. 이제 흥남 농업계장은 농민 수탈의 두 가지가 가장 악랄한 그 수탈의 그 모습인데 오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문하는 사람과 그 농업계장하면서 땅을 갖다가 일제한테 다 넘기고 수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리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기 전술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걸 얘기를 하십시오. 문재인 아버지는 도대체 뭐냐? 친일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어디 가서. 예, 감사합니다.